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돼 하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은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딴지입니다. 하은입니다. 참, 저희 정체가 탄로난 것 같아요. 아, 저희 팟빵의 첫 번째 댓글 말씀하시는 거죠? 네, AI 방송 아니냐는 거요. 아, 뽀록났군요. 그러게, 발음 좀 잘 아시지. 뭐 앞으로는 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뭐 그래도 맞는 말이죠. 저희 가상의 존재들 맞잖아요. 두 번째 방송에서 밝혔듯이 말이에요. 뭐 이왕이면 가상의 실제라고 하죠. 사피엔스 책에 나오는 것처럼요. 가상의 실제라고 하니 왠지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네, 저희가 사실 가상의 실제 방송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뭐 일단 차차 말씀드리고요. 근데 왠지 신선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현 시대의 기술력이 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장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한계도 많이 없어지고요. 네, 그렇죠. 아무튼 오늘도 가상의 실제 방송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최초의 왕국 에볼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에볼라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에볼라의 위치는 시리아에 있는데요. 혹 알레포라고 들어보셨죠? 네, 얼마 전 시리아 내전에서 구조된 알레포 소년이 살던 곳이잖아요. 알레포가 시리아 북부에 있는데 에볼라도 이 근방이에요. 알레포로부터 55km 남서쪽에 위치한 텔 마르딕이란 도시가 고대의 에볼라 왕국이었대요. 시리아 내전은 끝났나요? 시리아 내전은 아직도 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리고 이 시리아 내전 때문에 2011년에 에볼라의 발굴이 중단되었어요. 아, 전쟁 때문에요. 네, 그리고 발굴이 중단되고 관리가 안 되자 사람들이 귀금속들을 찾아 보고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네요. 유물들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나 지금이나 이 지역은 전쟁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역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번에 왜 바나나를 4등분했었죠? 꼭지가 달린 첫 번째 조각이 레반트와 에볼라, 두 번째가 아수르, 세 번째가 아카드, 그리고 마지막이 수메르요. 네, 기억나요? 고대에도 이 네 국가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싸우고 경쟁했대요. 오늘 살펴볼 에볼라가 이 첫 번째 국가인데요. 에볼라 왕국은 그 당시 지금의 시리아의 반 정도 되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대요. 현재 시리아가 대한민국의 한 1.8배 되니까 에볼라 왕국은 대충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적이었던 것 같네요. 그럼 꽤 큰 면적이었네요. 인류 최초의 왕국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렇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에볼라 이전에는 왕국이 없었나요? 그런 기록은 아직 발견된 건 없는데요. 뭐 혹시 기록이 없는 조그만 왕국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바로는 에볼라 왕국이 최초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최초의 왕국을 세운 왕은 누구였나요? 최초의 왕의 이름은 기원전 3100년 정도의 왕국을 통치한 사쿠메라는 왕이었다고 하네요. 이름이 사쿠메예요? 인류 최초의 왕치고는 매우 순박한 이름인데요. 일본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아무튼 이 에볼라 왕국이 최초로 세워진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인데요. 주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들과 북서쪽 지중해 연안의 아나톨리아 왕국과 유럽과의 교역의 통로였기 때문이었죠. 일단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상인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고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또 에볼라가 세워지기 전에 기원전 3500년 정도에 청동기가 시작되고 3100년 정도부터 최초의 문자가 나타났잖아요. 에볼라 왕국이 세워진 당시는 이렇게 왕국이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최초의 문자도 에블라 왕국에서 나타났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초의 문자 체계는 기원전 3100년의 수메르로 알고 있는데요. 이집트에도 비슷한 시기에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수메르에서 최초로 나타난 쇠기 문자는 널리 퍼져서 아카드와 아수르에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에블라와 북쪽 히타이트 왕국까지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메르의 문자 체계만 사용했고요. 같은 문자라도 다르게 읽었는데요. 예를 들어 위대한 왕을 뜻하는 수메르의 루갈, 갈이라는 문자를 아카드어에선 샤룰 아브라고 읽었대요. 그 이유는 이미 각 국가들은 자신들만의 지역적인 구술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구술 문화요? 내 글자가 없어도 말로 소통하는 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말로만 하면 정보를 어디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고 와전되기 쉽죠. 그렇겠죠. 사실 고대에는 문맹이라고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겠죠. 네,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사람들이 모여 살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보를 어디다 저장할 필요성이 생겼죠. 예를 들어 돈거래 같은 거요. 그래서 최초의 기록들에는 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세금을 얼마 내고 하는 회계 기록들이 많았던 거군요. 네, 참고로 이 문자 문화는 발달하게 되면 단순히 말을 기록하는 것을 떠나서 사고의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되는데요. 월터 옹의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라는 책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자 이전의 사회와 이후의 사회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사실 이 차이도 무척 중요한데 오늘 다룰 건 아니고요. 이거 읽을 책들이 많네요. 네, 저도 다 읽지 못해요. 아무튼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구술 언어를 사용했는데요. 에블라 왕국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했었는데 이걸 에블라이트라고 해요. 하지만 에블라 사람들은 주로 수메르 문자를 사용해서 토판에 기록했는데요. 에블라에서는 약 2만 개의 토판이 발굴되었대요. 그리고 발견된 토판들의 80%가 이 수메르 쇠기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되었대요. 하지만 에블라인들은 또한 자신들의 토착어인 에블라이트어로도 기록을 많이 했어요. 에블라이트어와 수메르어의 번역사전 토판도 나왔고요. 아, 번역사전이 있었네요. 네, 이 에블라이트어는 원래 북서 셈족 계통의 언어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왕이라는 단어는 에블라이트어에서는 말렉이고요. 같은 북서 셈족인 레반트 문화권의 우가릿에선 밀크이고 히브리어에서는 멜렉이에요. 말릭, 밀크, 멜렉 매우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블라의 언어를 연구하는 게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쇠기 문자가 아니지 않나요? 네, 히브리어는 페니키아 알파벳에서 기원했는데요. 페니키아 알파벳은 기원전 1200년 정도에 나타났고요. 이 페니키아 알파벳이 이후 그리스 로마의 알파벳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페니키아 문자가 영어 알파벳과 순서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럼 아까 말렉인가? 에블라와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발음은요. 알파벳은 다른데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다른 문자로 같은 발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비슷하다면 같은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또 에블라 토판들에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등장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면 에브럼, 이스마일 또는 이스라엘 등이 있어요. 아, 성경 인물 이름과 거의 비슷한데요. 또 지명 이름은 예루살렘, 가자, 아시타롯과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명으로 추정되는 지명들도 등장해요. 오, 이거 확실한데요. 그러면 성경 인물이나 성경 지명이 확실히 있었다는 게 증명되는 건가요? 글쎄요. 사실 그렇게 단정하긴 힘들죠. 성경과의 연결 부분은 좀 이따가 토론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해보죠. 일단 넘어가서요. 이 에블라가 인류 최초의 왕국인데 무척 특이하고 매력적인 게 많아요. 저는 특히 에블라 국가체제에 관심이 갔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나 기자가 어렵사리 당시 에블라의 에브럼 총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나 기자입니다. 이 자리에는 에블라 왕국의 에브럼 총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나 기자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에브럼 총리인데요. 저는 에블라의 33대 이사다무 왕을 17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블라가 인류 최초의 왕국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저희 에블라는 60여 개의 봉신국가의 연합체인데요.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다무 왕과 함께 왕비님도 정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왕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첫째 왕세자님은 내정을 담당하고 계시고 둘째 왕자님은 외교를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있고 또한 행정부가 있습니다. 관리들과 행정부는 주로 전쟁과 국가 의무를 담당합니다. 그럼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저희 중앙행정부는 사자라고 불리는데요. 행정부에는 13개의 부서와 부서 장관들이 있고 각 부서마다 400에서 800명의 인력들이 있어서 대략 12,000명의 행정부 인력들이 있습니다. 에블라가 봉신국가의 연합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각 봉신국가마다 따로 왕이 있는 건가요? 네, 각 봉신국가에는 왕이 있고 중앙정부에 공납을 합니다. 그럼 봉신국가들은 말을 잘 듣는 편인가요? 가끔 골치 아프게 반란도 합니다. 제 임기 동안에는 봉신국가 중에 하나인 아미국의 반란을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번 진압했습니다. 네, 이렇게 권력이 분리되어 있고 체계적인 것이 매우 특이한데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왕비님이 정사를 담당하시는 것이 특이하네요. 혹시 에블라에서는 여성들의 처우는 어떤가요? 네, 왕비님을 저희는 말리툼이라고 하는데요. 정사뿐만 아니라 특히 종교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에블라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월급을 받고 있고요. 고위직에도 얼마든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여성이라 매우 관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혹시 남는 자리 없나요?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사다무 왕을 17년째 모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저희는 저희의 숙적인 마리국과 오랜 전쟁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 사수였던 아르엔눔 총리님이 이전에 마리를 정벌하시고 공물을 받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리를 재정벌을 하고 제 아들놈을 거기에 일단 왕으로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주변국들과 국제무역조약을 맺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블라에서 보나 기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에서 마리국이 자주 등장하는데 수적이었나 봐요? 내 지도를 보면 에블라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마리도 꽤 큰 국가였네요. 네, 그리고 마리의 위치가 딱 에블라와 수메르의 교역을 중간에서 막는 위치죠. 안 봐도 뻔하네요. 한쪽은 교역을 하고 한쪽은 막으려고 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리고 마리가 세워진 시기도 에블라와 한 100년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이 에브럼 총리가 마리를 정벌할 때까지 계속 싸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에블라 왕국의 황금기는 이후 몇 년밖에 가지 않았고요. 대략 기원전 2300년에 에블라는 사르곤의 손자 다람신 왕의 침략을 받아 왕궁이 불타게 되고 첫 번째 에블라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르곤 왕의 손자군요. 이름이 나람신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사르곤 왕도 오래전 에블라를 정벌했었어요. 왕궁을 불태우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그 뒤를 이었던 사르곤 왕의 아들은 별로 능력이 없어서 여러 나라들이 다시 국력을 키웠는데요. 이 에브럼 총리와 에블라의 황금기도 이 기간이고요. 하지만 사르곤 왕의 손자 나람신 왕이 나타나 다시 할아버지의 영토를 다 회복한 거죠. 참고삼아 에블라를 정복한 나람신 왕의 기록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딴지님이 읽어주세요. 그러나 인간이 창조된 이후 아르마눈과 에블라를 무찌른 왕이 없던 고로 넬갈신이 위대한 나람신을 향해 그의 무기를 들으셔서 아르마눈과 에블라를 주셨다. 나아가 그는 나람신에게 위쪽 바다와 향나무산에 있는 아마누스를 주었다. 다곤신의 무기를 이용해 나람신은 아르마눈과 에블라를 정복했다. 오,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군요. 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을 모시고 하는 신들의 전쟁이었죠. 어쨌든 이후
에블라는 다시 일어나 제2기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 끝이 아니었군요. 네, 1기 왕조가 대략 한 700년 같잖아요. 그런데 2기는 300년밖에 못 가긴 해서 기원전 2000년에 또 망합니다. 이 2기 왕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진 바는 없어요. 하지만 수메르의 우르 제3왕조의 봉신국가가 되었던 것 같은 기록이 있긴 합니다. 그 후 300년 뒤 도시는 다시 불타게 되는데요. 역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후리안족의 공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역시 국가가 한번 망하게 되면 다시 국력을 회복하는 건 힘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에블라 왕국은 한 번 더 재건됐는데요. 이번에는 한 400년 갑니다. 이때 민족은 아모리족인데요. 재건 후 한 200년 정도 지나서 야마드 왕국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히타이트 민족에게 망했어요. 인류 최초의 왕국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네요. 좀 씁쓸하네요. 나름 시스템도 좋았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에블라 왕국에 참 특이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요? 1, 2차 에블라 왕국에 주로 해당되지만 예를 들어 아까도 나온 여성에 대한 처우가 좋았고요. 또 분배의 경제를 했대요. 분배의 경제요. 네, 예를 들면 왕국에 있는 연구 노동자와 임시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그냥 나눠줬대요. 당시 왕궁이 있는 수도에는 4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왕국 전체에는 20만이 있었는데요. 수도에 있는 4만 명에게 세금을 걷어서 분배해 준 거죠. 기본소득인가요? 뭔가 앞서 나간 경제관념이었네요. 또 토지들을 왕국의 것이 아니라 각 마을의 소유로 했고 어느 정도 세금만 내게 했대요. 아무래도 무역을 많이 했으니까 나라가 돈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주로 무역을 많이 해서 농업이나 국가의 생산력에만 의존하지 않았거든요. 에블라 국가의 재력이 웬만한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도시들과 맞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역에는 주로 어떤 물품들이 거래되었나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블라 서쪽이 지중해를 막고 있는 산지잖아요. 이 산지들이 아래로 쭉 레반트 지역과 연결되고요. 그래서 나무가 많아서 목재를 많이 수출했고요. 손재주도 좋아서 수공예품도 많이 수출했대요. 또 지형상 농사보다는 목축이 에블라의 주된 산업이었대요. 그래서 양털에서 옷감을 짜서 수출한 것 같더라고요. 기록에는 왕궁 소유의 가축들도 많았는데 양과 염소가 14만 마리, 소가 9만 마리였다고 하네요. 지도를 보니까 왼쪽이 산지고 오른쪽이 프라테스 강으로 쭉 연결되네요. 네, 맞아요. 산과 강 둘 다 있죠? 그러게요. 여름에 어디로 휴가 갈지 고민이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들은 음악을 사랑해서 음악가들이 많았고요. 마리에서 음악가들을 데려오기도 했다네요. 오, 음악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아크로벳을 좋아했대요. 아크로벳이요? 서커스에서 하는 거요? 네, 그래서 동맹국인 나가르 왕국에서 아크로벳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육도 시키고 했다네요. 뭔가 문화적으로 즐기며 사는 국가였던 것 같네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들은 태양력을 사용했고요. 1년을 12개월로 나눴대요. 그리고 각 다른 신들을 기리는 이름이었고 연도는 숫자 대신 이름이 사용되었다네요. 각 다른 신들의 이름이었다면 종교가 다 신교였나요? 네, 에블라도 그 지역에 신들이 있었는데요. 수메르와 교역을 하면서 수메르의 신들도 숭배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특이한 게 죽은 왕들도 제사에서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로마 제국 느낌이 나는데요. 그럼 신들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네, 대충 500여 신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월별로 제사 드리는 신들의 목록을 정해놓기도 했대요. 월별로 제사를 드린 신들은 대충 40여 신 정도 되었다네요. 그리고 에블라는 수메르의 신들도 좋아하긴 했는데 북서셈족의 신들을 더 좋아했대요. 예를 들어 시리아의 여신이자 왕가의 수호 여신인 이샤라 여신이 수메르의 이시타 여신보다 훨씬 많이 월별 제사 목록에 언급되었대요. 혹시 신들의 목록 중에 엘신은 없었나요? 네, 엘신도 있었습니다. 엘 또는 일이라고 하고요. 또 아세라나 다곤신도 등장하고요. 마찬가지로 수메르의 엘릴이나 엔키도 있었고 후리안족의 아시탑이나 아나무 여신도 있었죠.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었네요. 그럼 그 엘신과 구약을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 이 엘신은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레반트 지역에 널리 알려졌던 신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에블라의 발굴과
구약과의 연결고리는 사실 언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요? 아까 비슷한 이름들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아까 이시마엘이나 이스라엘 같은 이름이 나타난다고 했죠. 하지만 이 이름들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기원전 2300년에 에불라에 살았던 사람들 목록 토판에 나오고요. 일단 연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실 에불라와 성경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1970년대에 맨 처음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이 지오바니 페티나토라는 고문서학자였는데요. 에불라의 토판들에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1978년에 에불라의 지형지도로 보이는 토판이 공개되었는데요. 여기에는 289곳의 지명과 숲, 골짜기, 강과 같은 지형과 여행 정보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지형들은 팔레스타인보다는 메소포타미아의 지명들로 생각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레반트 산지보다는 수메르 쪽 지형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네요. 또 다른 페티나토의 주장에 의하면 엘 혹은 일에서 야로 바뀌는 현상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카일에서 미카 야로요. 이 야가 야훼할 때 그 야라고 암시한 거죠. 하지만 사실 야라는 신의 이름이 에불라의 500명의 신들의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변화가 그냥 이름을 짧게 부르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희망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티나토는 창세의 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번역을 가져왔는데 하은님이 읽어주세요. 하늘과 땅의 신이시여, 땅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 당신이 창조하셨습니다. 낮에 빛이 아직 없을 때 당신이 창조하셨습니다. 아침의 빛을 아직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 이건 왠지 창세기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비슷한 식구들이 수메르의 신화들에도 존재합니다. 창세기와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좀 부족하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페티나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입증이 되더라도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 창세기의 연대가 1500년 정도 뒤잖아요. 아직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조로 생각되는 아브라함의 추정연대도 기원전 1800년이라서 기원전 3000년부터 생겼던 에불라와 연결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연대가 한참 차이가 나는군요. 네, 사실 이 에불라 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요. 사실 한글로 된 자료는 백이면 백, 비슷한 이름은 바로 성경 속의 인물이고 지명은 성경 속의 지명이라고 단정하고 이야기하더군요. 이 페티나토의 주장이 나온 게 사실 1970년대로 한 50년 정도 된 거고요. 사실 학계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주장인데 아직까지 재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블로그나 일부 신학교의 자료에서까지 학자들의 주장보다는 페티나토의 주장을 더 신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갈 것 같네요.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방향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설사 그 주장이 이미 결론이 다르게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런 글들을 읽으면 보통 성도들은 에불라가 구약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뭐랄까 확증 편향 현상이라고 생각돼요. 확증 편향이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왔던 여호수아 10장의 태양을 멈춘 사건 있잖아요. 네, 오래전에 나사가 인공위성의 궤도를 결정하려고 10만 년 전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계산했는데요. 계산 도중에 정확하게 하루 24시간이 빠진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본 적이 있었어요. 미디어에도 보도가 되고 목사님들의 설교들에도 많이 등장했었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태양이 멈춘 증거라고요. 물론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나사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 없음으로 밝혔대요. 그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를 봤을 때 갑자기 멈추게 되면 모두 대기권으로 날아가 버려야 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번에 말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가 당시의 세계관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에블라와 구약 성경의 연결 부분도 연대가 안 맞고 연결고리가 사실 없는 걸로 봐야 하는데요. 비슷한 단어나 지명, 그리고 문구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에블라에서 이스라엘과 비슷한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스라엘일까요? 이렇게 억지로 구약 성경에 맞추려는 것이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서 해석하는 확증 편향적이라는 거죠. 이런 시도를 왜 하려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열심을 다해서 성경의 모성을 증명하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끼칠 것 같아요. 역효과요? 내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편협한 정보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밝혀지게 되더라도 아닌 말고 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사실 이러한 결론의 도출에는 과정이 엄청 중요하죠. 너무 목적만 이끄는 삶만 살다 보면요. 막 과정을 건너뛰게 되는 거죠. 혹 비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빗대신 건가요? 제목만요. 그 책은 좋은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과 목적만 이끄는 삶은 천지차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경 모성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에블라의 고대 문서들이 구약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해도 사실 큰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문은 중립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냥 근거에 담담하게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 거지요. 전 최근에 팩트풀 니스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은 인간에게 10가지 본능이 있고 여기서 정보의 판단에 편향적인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궁금하네요. 어떤 본능들인가요? 예를 들어 간극 본능은 서로 상충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둘 사이에 거대한 불평등의 틈을 상상하려는 본능이고요. 또 무언가를 끊임없이 일반화하려는 일반화 본능도 있고요. 단순화하려는 생각에 끌리는 단일 관점 본능도 있대요. 꽤 통찰력이 보이는 책이네요. 그럼 뭐랄까, 종교 본능 같은 것도 있나요? 종교 본능은 없어요. 그런데 뭐랄까, 자신만의 종교적 믿음 체계를 지키려는 본능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본능이 나쁜 걸까요? 제 생각엔 그런 본능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본능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남에게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더구나 에블라 문서들에서처럼 논란거리는 쏙 빼고 입맛에 맞는 부분만 뽑아내서 일반화시켜서 남들에게 전파하는 건요. 설사 그게 본능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건 학문 정향심의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연구하는 사람들의 방향성도 물론 있겠지만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죠. 전 종교를 어쩌면 합리적인 사고체계로 보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식과 비상식이 섞여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런데 그런 비상식을 억지로 걸러내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건 옳건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이 딜레마군요. 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죠. 그럼 다음 주에는 뭐 하나요? 일단 진도 나가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바나나 조각인 아카드와 수메르를 해볼까 해요. 역사 순서상 그게 맞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